자, 연봉 3천 후반인데 5년 안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바꾼다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바꾼다. 다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 뭘 해야 바뀐 거고 어느 정도 돼야 바뀐 거라는 그 기준이 있을까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부자 되면 인생 바뀐 거 아닌가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요? 그러니까 인생 바꾸고 싶어요. 하나, 인생 바뀌는 기준이 뭔가요? 둘, 그다음에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데 그냥 잔말 말고 내 머리에 정답을 넣어줘 이런 거죠. 저는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니 그건 님의 인생이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부인남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바꾼다는 건 뭘까? 인생을 바꾸는 거, 그 인생의 가치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행복과 돈.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이기도 한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좀 갈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는 만족과 뭐 즐거움이겠죠. 말 그대로 해피한 거. 그리고 돈은 뭐죠? 소유. 뭔가를 내 거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소비. 뭔가를 뭐 먹든지 뭐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죠. 소유를 하기 위해서 소비라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도 자유. 뭘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 같은 거죠. 이게 돈이다. 근데 행복을 한번 봅시다. 행복은 사실 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죠? 아닙니다. 뭐 제가 그냥 종교계에서 유명하신 두 분의 사진을 가져온 거지 뭐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뭐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냥 뭐 이게 스님도 보면은 사실 뭐 돈이 없어도 스님을 할 수 있는 거고 스님들 중에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뭐 신부님들도 보통은 이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행복 수치를 높이는 삶은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보던 그 자연인 있죠? 자연인 그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돈 없이도 그냥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해 하시죠. 행복하게 삽니다. 뭐 생선 대가리 카레 이런 거를 먹는 이제 표정. 네, 행복 수치를 높이는 삶은 꼭 돈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약간 농담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좀 자연인, 스님, 뭐 신부 이런 거를 내가 원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경제적인 관점을 보면요. 자산을 많이 모으면은 어쨌든 뭐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산을 많이 모은다. 이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연봉 3천 후반 직장인이면 좋습니다. 얼마나 모으면 인생이 바뀐 겁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사를 입사할 때 나의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그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었습니다. 회사에는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그 코팅기가 있었어요. 코팅기.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쭉 적어가지고 코팅기를 돌린 다음에 딱 명함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제 지갑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인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월급만큼 소득을 만들어가지고 퇴사를 하자. 그냥 나가면은 밖은 추우니까 그래도 월급만큼은 뭔가 소득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때 애가 없었죠. 신입사원이니까. 신입사원일 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될 때 입학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입학식 할 때는 퇴사를 좀 하자. 그냥 이런 거죠. 왜 정대리 왜 퇴사하려고 그래? 그게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8살이 됐습니다. 근데 왜 퇴사를 해? 저 입학식 가려고요. 뭔가 막 혼자 막 신입사원 때 야,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멋있는데 하면서 요거 하나 세웠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투자자로 사는 거다. 이거는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시면은 B와 I가 있는데 투자자가 I입니다. 인베스터. 요 I의 삶을 살자. 근데 그 투자자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 B를 하자. 이렇게 뭐 세웠던 게 있었죠. 자, 근데 그 중에 요 월급만큼 소득 만들기가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를 만들면 좋은데 저는 그 중간 다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실수령의 80% 정도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한 240이죠. 24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뭐 부수입을 좀 만들어 놓고 요게 넘어가면 이제 퇴사 가능.
이제 퇴사 가능이죠. 그 정도는 부수입을 어쨌든 만들어 놓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나머지 20%나 한 뭐 많으면 한 30%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놀자는 게 아니었고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자는 거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낮에 하고 정 안 되면 뭐 야간 알바를 하거나 뭐 대리를 뛰면 이 20% 정도는 어떻게 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주말 알바를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100%다 채우고 가려니까 너무 멀겠더라고요. 그래서 80%를 채우자가 제 신입사원 때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연봉 3천 후반이신데 5년 정도 안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5년짜리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자 세우는 거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저는 이걸 해야 된다. 제가 뭐 생각해낸 개념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5년봉입니다. 다들 연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봉이 아니라 5년봉을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본인의 목표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10년봉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15년 연봉을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1년간 버는 거를 집착해요. 그래서 2잡, 3잡도 막 갑니다. 왜냐면 3잡을 가면 당연히 1년간 버는 돈이 높죠. 근데 이렇게 5년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10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또 다른 겁니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5년 뒤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5년간 버는 거에 총 합을 계산을 해보자. 그게 높은 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저는요, 연봉이 잘 안 오르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업을 해야 돼. 맞죠? 자, 근데 부업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이직을 해야겠죠. 왜? 5년 동안 연봉이 안 오르니까. 그럼 부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부업도 못 하는데요? 그러면 답은 이직밖에 없잖아요. 나는 5년 안에 인생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럼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 이직도 어렵다? 그럼 부자 되고 싶긴 한 거냐라고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연봉도 안 오르고 5년 동안 뭔가 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없는데 내 인생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 아니 그래도 공무원은 쭉 오래 가면 돈 많이 버는데요. 그러면 5년 안에 인생을 못 바꾸겠죠. 그러면 15년 봉, 20년 봉, 30년 봉을 계산해 보시고 30년 뒤에 인생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몸 편한 알바를 하면서 차라리 뭐 퇴근하고 야간 알바하거나 뭐 대리를 뛰거나 배달을 뛰거나 뭐 주말에 알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것과 그리고 저는요 이게 경력에 그렇게 도움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요거 하면은 나중에 좀 커리어가 좀 쌓여가지고 좀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연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랑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그럴 때 이 5년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경력이 도움돼서 연봉이 많이 늘어난다면 한 2, 3년 고생하고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라면 알바 대비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경력에는 도움되는데 늘어나진 않아. 연봉은 안 늘어나. 그럼 차라리 알바 뛰는 게 더 낫겠죠. 5년 안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니까. 저도 뭐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말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착각하시더라고요. 이 나에게 베스트를 알려주러 온 거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유튜브든 책이든 다 각자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있어요. 나온 분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베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됐겠죠. 그러니까 잘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잘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래도 좀 부를 얻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분들은 주식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은 각자 다르다.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좀 낫더라라는 거는 제가 경험해본 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주식 얘기하는 분들은 아니다. 부동산이 뭐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결국에 주식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요즘에는 사실 뭐 부업이나 투자처가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스마트 스토어도 여전히 많이들 하시고, 뭐 쿠팡,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것들로 돈 버는 분들도 많고, 뭐 부동산 투자도 여전히 많이들 하시고, 뭐 주식, 코인, 달러, 뭐 사실 뭐 요즘에 정말 신박한 투자처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는 나의 상황에선 이게 최고였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막 일하고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명절 말고는 잘 못 쉬는 그런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또 바쁜 현장들을 다녔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코인이나 있지도 않았고 네이버 블로그도 별로 돈이 안 됐었고 스마트 스토어는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달러? 달러는 그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었는데 너무 바쁘고 뭐 회의도 맨날 들어가고 막 잠도 못 자는데 내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나한테는 부동산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했었던 거죠. 제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 투자처가 많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부자 돼요? 부자 되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벌어야 부자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ABC 중에는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가 되게 해주는 사람의 아바타로 살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좀 해봐라. 해보고 좀 고민해보고 하는 거는 어떨까? 달러 투자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네이버 블로그든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지 한번 진심으로 해보시면 다른 투자처에 써먹는 게 조금이라도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다 연계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하나를 좀 깊숙이 고민해본 분들은 다른 투자처에서 그래도 한결 낫다. 그러니까 좀 해보고 고민하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특히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초기에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행복도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이 급감합니다. 이거를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초기일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욜로 아시죠? 욜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변질됐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욜로잖아요. 근데 욜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를 보실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욜로를 해도 자산이 많이 감소 안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욜로를 하잖아요. 그럼 자산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자산을 좀 키워보려고 좀 돈으로 좀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투자도 하려고 저축하고 하잖아요. 그럼 행복도가 급감합니다. 뭐 쓸 수가 없어요. 돈도 못 쓰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 라고 제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개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생도 아니고 개고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요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막 70%씩 저축하고 정말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언제 부자 되죠? 라는 답답함이 듭니다. 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냐?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생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아니야, 나 공부해야지. 나 인생 바꿀 거야. 나 넷플릭스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고생이다. 그리고 맞아. 책 봐야 돼. 매주 책은 한 권씩은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 한 권 보자. 이런 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요즘에 유튜브가 많지. 맞아. 유튜브를 보면서 출퇴근 시간 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거야. 너무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김영식 너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잖아. 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자, 그럼 오늘 할 수 있다고 5번 쓰고 이거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자. 자기 전에 할 수 있다 5번 다짐하고 자는 거야. 이런 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부자 되는 고생은 뭘까? 이 고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돈 때문에 그냥 눈물이 아니고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 좀 고생 좀 했구나. 저는요 돈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금니를 너무 꽉 깨물어서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이런 정도 하셔야지 좀 고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 막 박살나거나 막 구겨지는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내가 고생 정도 한 거구나. 넷플릭스 안 보는 게 고생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 이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스트레스 많아요. 요즘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짜 막 요즘에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해서 저 이번 주는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는 그냥 저 혼자 강릉 바다 한번 보고 올렵니다. 이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스트레스의 기준은 앞에 있죠. 미칠 것 같다.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있죠. 와, 이렇게 사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 정도가 한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고생을 1년 하면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요런 거는 한 1, 2년 차? 요런 건 한 1, 2년 차고요. 한 3년 이상 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막 이런 느낌?
요런 거 좀 받아야 고생한 겁니다. 이렇게 산 지가 벌써 5년. 나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가 온 지 이미 4년 차야. 돈 때문에 피눈물을 매년 흘리고 있어. 이렇게 사는 건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해. 막 하는 정도가 부자 되는 고생이다.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요. 요 정도 옵니다. 이거는 나 스스로 만든 감옥이 아닐까? 내가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갑자기 막 철학적이 돼. 자다가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눈 뜨고 여기는 감옥인가? 어디 도망칠 곳이 없어. 대출은 받아놨고 투자는 해놨고 애는 옆에서 자고 있고 그냥 나만 믿고 있는 이 처자식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대출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냥 살얼음판인 이 투자처 이 투자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몇 년을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책 보고 유튜브가 아니고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라는 생각을 몇 년 동안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뒀구나.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슬프니까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뭐냐?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쉬워졌다. 요즘엔 그래도 좀 쉬워진 게 유튜브든 뭐 책이든 SNS든 강좌든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알려주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말 그대로 오지러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때만 해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책하고 뭐 다음 카페 정도 있었는데 네이버도 잘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잊었겠지만 그 추석 때 아니면 설날 때 TV 앞에 다들 모였습니다. 왜? 영화 보려고. 그때만 해도 그 TV 편성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특집 뭐 설날 특집 명화 이런 걸 하면요. 토요 명화 이런 거 하면은 다들 그거 보려고.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나 뭐 이제 제가 이제 막 20대 됐을 때도 그때 막 CD 나오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건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뭐 얻을 수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런 단점도 생깁니다. 뭐냐? 워낙 요즘에는 이제 SNS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교질을 하다 보니까 비교질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비교질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괴감이 막 들죠. 왜냐면 SNS에는 멋진 사람들, 뭐 다 이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아닌 사람들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판에 들어가면은 자괴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SNS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뭐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면 똑똑하게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제는 궁상이 아니다. MZ세대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름을 참 멋지게 지은 것 같은데 누가 보면은 궁상 떤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힙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저지출도 아니야. 그냥 아예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로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번 며칠까지 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챌린지도 한답니다. 이 SNS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참 좋잖아요. 왜냐면 내 친구들에서 찾으려면 없는데 이거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내가 찾기만 하면 바로 되죠. 샵 하나만 있으면 돼.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무지출 챌린지 쳐보세요. 그러면 많이 뜰 겁니다. 그럼 팔로우 하시고 같이 응원하는 댓글들 남기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SNS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못하는 건 컨텐츠다. 맞죠? 그래서 뭐 먹방 같은 것들도 컨텐츠가 되듯이 남들이 못하는 거는 다 컨텐츠가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못하니까 컨텐츠가 되니까 막 돈 쓰는 거 플렉스 하는 것도 컨텐츠지만 남들은 무지출로 며칠 못 사는데 나는 무지출로 며칠을 사는 거야. 막 일주일 사는 거야. 이런 것도 반대로 남들이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지출 대결해서 삼각김밥과 라면 먹자. 여행 가지 마, 명품 사지 마, 차량 사지 마, 맛집 가지 마.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거 보세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입니다. 한 달간 총 45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15,700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75,000원 예산에서 15,000원으로 아주 선방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어플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요즘 이거 한다고 돈 못 쓴다고 커피 사달라는데 요즘 애들은 무슨 깡 개념으로 회사 다니나 모르겠다. 청소년 시절에 도덕 이런 거 안 배우나? 무지출 챌린지 하랬더니 거지 생활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거지지 무지출 챌린지가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돈도 버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보았다.
영원으로 일주일 살기. 아주 자극적이죠. 투잡 뛰는 20대 직장인 9일 연속 무지출 브이로그. 클릭하고 싶네. 먹을 거 다 먹고 일주일 무지출하는 짠순이.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출이라는 거 자체가 우선 좋은 건데 플러스인데 이거를 컨텐츠로 이걸로 돈을 번다고? 그것도 달러로? 이러면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거 뭐 찍어가지고 뭐 하면서 뭐 언제 그거 하냐? 저런 거 한다고 뭐 돈이 벌리긴 합니까? 괜한 짓 하는 거죠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걸 뭐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만들면 그게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컨텐츠화가 돼서 또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나한테 응원도 해줄 것이고 제일 쉬운 건 인스타겠죠. 인스타에 무지출 챌린지에 한번 샵 달아가지고 한번 글도 한번 보시고 남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물론 하루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하셔야죠. 자, 그럼 아마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인생 바꾸고 싶다면서 아니 그래도요 그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힘순찐을 아시나요? 이게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다 이거죠. 그냥 평범한 애구나라고 알았는데 옷을 벗어봤더니 몸이 이랬던 거야. 이게 어깨였던 거죠. 여기 다 왕자였고 그래서 뭐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전혀 몸매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실은 몸매가 엄청 좋다. 뭐 이런 거를 뭐 힘순찐이라고 뭐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인생이라는 거를 바꾸려면 결국에 나도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내서 힘을 드러내는 거 말고 힘을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숨찐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돈을 모으려면 그리고 저축을 하려면 부자 되려면 결국에 나 스스로 좀 이렇게 날 가두고 해야 되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힘순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지출 챌린지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남이 도와주는 거 없다. 결국에 인생은 그냥 안 바뀐다. 그러니까 한번 죽을 만큼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연봉 3천이든 4천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바뀐다. 반대로 죽을 만큼 노력 안 했는데 인생이 바뀐다? 그럴 일 없다.